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 미국의 한 방위 전문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철강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방위 전문가가 발견한 한국 철강 산업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춰들었을 때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최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캐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레인저라고 부르곤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제 일은 국방 전략, 즉 나라들이 자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 순간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했었거든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특별 세금, 즉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었죠. 이건 그냥 평범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침착하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라고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국방 전문가로 일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었거든요. 대신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았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미국에 많은 철강을 팔고 있었죠. 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이 비싸지면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돼요.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탕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되면 다른 사탕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미국 기업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철강을 사려고 할 수 있었죠. 이 상황은 저에게 카드 게임을 떠올리게 했어요. 지도자들은 때때로 관세를 특별한 카드처럼 사용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딱 맞는 순간에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카드 게임과는 달리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사람들, 실제 일자리, 그리고 나라들 사이의 실제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큰 세계 지도로 걸어갔어요.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죠.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친구였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특히 한국전쟁 때 서로 도왔었죠. 이제 이 우정은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리는 침착하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협상을 통해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협상이란 나라들이 모여 앉아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와 어떤 게임을 할지 의견이 다를 때 싸우는 대신 이야기를 나누고 둘 다 좋아하는 새로운 게임을 찾는 것처럼요. 아래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했어요. 무역, 국방, 그리고 역사는 모두 거대한 거미줄의 실과 같아요. 한 실을 당기면 전체 거미줄이 움직이죠. 이 철강 관세는 단순히 철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친구 사이의 신뢰,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관세가 다른 중요한 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었죠. 예를 들면 나라들이 어떻게 국방 계획에 대해 협력하는지, 또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때로는 나라들이 무역 때문에 화가 나면 다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서로 돕기를 꺼리게 되거든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원의 제 친구였죠. 캐시안 씨, 관세에 대한 뉴스 보셨어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침착하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어요. 네, 관세는 문제였지만 한국과 미국은 전에도 문제들을 해결했었죠. 이번에도 할 수 있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면서 저는 달력을 열어 두 나라 방문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무역 규칙, 국방 전략, 그리고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히 철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필요한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강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머지는 보고서를 읽고 전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적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상황이 걱정될 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침착하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은 제가 문제를 걱정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한 번 더 보았어요. 저녁 햇살 속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선이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두 나라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뜨는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고 있었어요. 방위 전문가로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철강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었고 저는 벌써 국제사회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관세가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레모네이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동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동네에서 자기네 레모네이드를 팔고 싶어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레모네이드에 관세를 매긴다면 그들은 여기서 팔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레모네이드 가격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덜 사게 될 수 있었죠. 철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철강에 추가 세금을 매겼던 거예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면 철강과 다른 물품들을 바다 건너 운반하는 큰 배들이 드나드는 분주한 항구가 보였어요. 이 거대한 선박들은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천 톤의 철강을 운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서 이 배들은 더 적은 양의 철강을 운반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좋은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를 걱정스럽게 했답니다. 작년에 한국의 철강 공장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곳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미국에서 고층 빌딩, 다리,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될 반짝이는 강한 철강이었거든요. 이제 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관세 때문에 철강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 기업들이 덜 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에는 전 세계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왔었어요. 모두가 무역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역전쟁은 나라들이 서로의 제품에 계속해서 관세를 매기면서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상황을 말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술래잡기 게임 같은 거예요. 미국이 한국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한국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많은 중요한 일들에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함께 군사훈련도 했었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관세 상황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답니다. 제 일정표를 보니 다음 주에 한국 무역 담당자들과 회의가 있네요.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쿼터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한국이 일정량의 철강만 추가 관세 없이 미국에 팔 수 있었어요. 마치 친구에게 여러분의 동네에서 레모네이드 10잔은 추가 비용 없이 팔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했죠. 중국과 북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연구해 왔었는데요. 그들이 이 의견 차이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좋은 친구 사이에도 해결해야 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요. 다음 주 회의를 위해 제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했어요. 철강 관세는 단순히 금속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라 간의 신뢰, 노동자들의 일자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마치 모든 조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퍼즐 같았어요. 이제 제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어서 제 책상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하루 종일 이 관세들과 그 영향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답니다. 나라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보통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타협점을 찾는 거였어요. 내일은 미국의 한 철강 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에요. 그들은 관세가 외국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었어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관점도 이해하고 싶었답니다. 집으로 떠나기 전에 제 노트북에 3가지 중요한 점을 적었어요. 일관세는 어떤 일자리는 보호하지만 다른 일자리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두 나라들은 싸우는 대신 대화하고 협상해야 했어요. 3번째, 좋은 친구들은 의견이 달라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이 관세들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의 철강 노동자들, 미국의 공장 주인들, 철강이 필요한 건설 회사들까지요. 저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결국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차로 걸어가는 동안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니까요. 우리는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연구하고 평화를 지키며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해결책을 찾는 거였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핵발전과 방위체계에 관한 보고서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캐시안 레드우드이고 방위 전문가로서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철강 관세가 더 큰 무언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바로 핵무기와 핵발전이었죠.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고 있을 때 저는 오래된 역사책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에 있던 미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의 전술 핵무기라는 특별한 무기를 보관했었어요. 이것들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큰 핵폭탄과는 달랐어요. 이것들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더 작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방위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저의 멘토였던 한국인 교수님께서 이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던 미군 기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핵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991년이라는 날짜가 눈에 띄었어요. 그때 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었어요.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펜을 집어들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핵 기술을 생각하면 양면이 있는 동전이 떠올라요. 한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핵발전소는 수백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죠. 과학자들은 핵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고 우주를 연구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핵발전소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안전규칙을 얼마나 꼼꼼히 지키는지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은 더 어두워요. 핵기술은 매우 위험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북한의 핵시설을 보여주는 최신 위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끔 밤에는 이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죠. 제가 이런 생각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옛날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핵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결정들은 빨리 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아시아 지도를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어요. 작은 깃발들이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었죠. 핵무기를 만드는 대신 한국은 전기를 만들고 의학 연구를 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목적으로 핵기술을 사용하는 데 집중했어요.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기자가 철강 관세가 한국과 미국의 방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국가들이 무역에 대해 다툴 때 다른 일들, 예를 들어 서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서도 협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라고 저는 기자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만약 한국과 미국이 철강 관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핵 안전이나 방위 분야에서도 잘 협력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모든 조각이 잘 맞아야 하는 큰 퍼즐 같은 거예요. 창밖 아래로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핵무기나 방위 전략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직장, 가족,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걱정하죠. 하지만 제 일은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핵기술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11살인 제 사촌 동생과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해요. 만약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을 동생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핵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라고 저는 보고서 맨 위에 썼어요. 그 아래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1. 핵 기술은 평화롭게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두 번째, 핵무기는 매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해요. 3번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야 해요. 하루가 끝나고 서울의 해가 저물 때 저는 노트를 닫고 짐을 챙겼어요. 내일은 핵발전, 방위, 그리고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북한의 어딘가에서 과학자들이 아직도 핵무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딘가에서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철강 관세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토론하고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빨리 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핵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연구실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제 구두 소리가 반짝이는 바닥에 부딪혀 울렸었죠. 공기는 세차안처럼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제 주변의 컴퓨터 화면들에는 로켓과 미사일의 다채로운 도표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캐시안 레드우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위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저는 특별히 한국의 최신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은 이미 미사일과 우주 로켓에 대한 메모로 반쯤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현무-5 미사일이라고 불렸어요. 이것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계열의 최신 멤버였습니다. 기술 도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미사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었어요.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더 멀리요. 저는 제 옛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해가 됐습니다. 현무5는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마치 현관문의 튼튼한 자물쇠 같은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이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했는데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예전 미사일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특별한 엔진을 사용했거든요. 만약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었어요. 누리호 로켓도 있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됐어요.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미사일과는 달리 누리호 로켓은 평화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성을 우주로 운반하는 거죠. 저는 누리호 발사 영상을 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로켓이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화살처럼 하늘로 쏘아 올라가면서 하얀 연기 자국을 남기는 걸요. 이런 위성들은 정말 유용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날씨를 예측하고 휴대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주고 우주에서 지구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는 저 위에서 조용히 떠다니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모든 위성들을 생각하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누리호 로켓이 위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같은 과학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칼이 저녁 식사용 야채를 자르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요. 같은 도구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몇몇 나라들은 걱정을 했어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로켓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보고서들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언젠가 이 기술을 다르게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한국이 로켓을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걱정을 했죠. 마치 여러분이 운동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요. 다른 선수들이 여러분이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제 사무실에는 큰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국이 정확히 중앙에 있는 아시아 전체 지도였죠.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첨단 로켓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런 발전이 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발표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핵무기, 미사일, 방위체계는 심각한 주제들이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방위 기술을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면 그것이 다른 나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돼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때면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발전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파문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저는 자주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이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발전들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이런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저는 현무5와 누리호 로켓의 도표들을 한 번 더 봤어요. 이것들은 제게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제 일은 이러한 선택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이 놀라운 기계들이 평화를 지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배우러 다시 올 거예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요. 내일은 연구할 새로운 발전들, 이해해야 할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직면할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방위 기술이 이 세상의 이 부분에서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결국 제가 항상 말하듯이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느껴요. 오늘도 돌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국방과 무역 연구가 이 참전 용사들의 진정한 희생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캐시안 레드우드이고 저는 매일 관세나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오늘은 진정한 영웅들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돌비석에 1950년 6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저는 눈을 감고 이 군인들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싸우러 갔는지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기념관 정원을 걸으면서 한 어르신을 봤는데 재킷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배지를 달고 계셨어요. 천천히 걸으시지만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참전용사들처럼요.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같이 먼 나라에서 온 분들도 계셨어요. 계속 걸으면서 인프레시라는 작지만 중요한 회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실천을 했죠. 179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 용감한 군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이 영웅들이 겪으신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어요. 그냥 팔찌가 아니라 인프레시가 만든 특별한 팔찌예요. 거기엔 생각하고 싸우고 기억하자라는 글자와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팔찌를 착용할 때마다 제가 낸 돈의 일부가 도움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을 위해 쓰인다는 걸 기억합니다. 전쟁 후에 어려운 삶을 사신 참전 용사들도 계셨어요. 제가 연구차 방문했을 때 배웠죠. 많은 분들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도 부족한 채로 검소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냐고 여쭈어보면 항상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 참전 용사님은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프레시는 이 팔찌를 팔아서 번 돈으로 참전 용사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새는 지붕도 고치고 약값도 대주고 이 영웅들이 충분한 음식과 생필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참전 용사들이 바치신 것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을 갖고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 국방 기술이나 무역 정책에 대해 강의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179 영화의 사진들을 보여줘요. 미사일, 핵무기, 국제무역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오늘날의 평화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참전 용사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역사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정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한 참전 용사님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음식을 나눠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어머니께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썼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기념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요. 이 군인들이 싸웠던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에서 첨단 기술을 만들고 전 세계에 철강을 수출하는 현대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떠나기 전에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임프레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과 물품으로 참전 용사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있어요. 179 영화와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 제 학생들 같은 젊은이들이 이 용감한 군인들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무역협정과 방위 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왜 이 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관세나 미사일 기술을 논할 때마다 이 모든 게 참전 용사들이 그토록 힘들게 쟁취한 평화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햇살이 기념비에 비칠 때 저는 이름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각각의 이름이 용기와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죠. 임프레시 같은 단체들 덕분에 이 이야기들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참전 용사들 덕분에 저는 싸움 대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관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팔찌를 만져봤어요. 생각하고 싸우고 기억하자 라는 글자가 저무는 빛에 반짝였죠. 오늘 밤도 늘 그랬듯이 저는 한국 전쟁의 이 영웅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분들의 용기가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분들이 지켜낸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니까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들은 나라들 사이의 관계, 무역,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방위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관계들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왔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에 대한 신문 기사가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에는 한국의 항구에 쌓여 있는 거대한 철강 더미가 보였습니다. 이 철강들은 원래 미국으로 보내져야 했는데 관세 때문에 너무 비싸져서 팔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이 일이 있었을 때 뉴스를 봤던 게 기억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 전쟁이 시작될까봐 화가 나고 걱정했었습니다. 무역 전쟁이란 나라들이 서로의 물건에 계속해서 더 높은 세금을 매겨서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문 옆에는 현대식 로켓 발사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의 누리호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파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켓은 날씨 예보와 통신에 도움을 주는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같은 기술이 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위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평화로운 로켓이 현무 5호 같은 군사 미사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야 했거든요. 제 벽에는 세 개의 핵시설들을 보여주는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작은 빨간 점들이 여러 나라들의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국까지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 이웃 나라들이 핵 에너지를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북한은 무기로 사용하고 한국은 주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선택이 모든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구석에는 작은 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인프레시에서 만든 특별한 팔찌였는데 생각하고 분투하고 기억하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색깔인 빨강, 파랑, 하얀색이 팔찌 표면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팔찌를 볼 때마다 저는 오래전 용감하게 싸웠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웅들 중 일부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검소한 집에서 사시면서 병원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인프레시는 이 팔찌를 팔아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동안 저는 DVD 케이스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179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었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날 왜 평화를 위해 일하는지 생각나게 해요. 이 참전용사들은 한때 자유를 위해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떠났었어요. 이 모든 물건들을 함께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강 관세, 핵 협상, 방위 기술, 그리고 참전용사 지원은 모두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세금을 매겼을 때 그건 단순히 무역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방어에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우정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 방위 관계는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공책을 펴고 제가 배운 것들을 적어보았어요. 나라들은 무역이나 세금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차분히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싸움이나 무역전쟁에 섣불리 뛰어들면 안 돼요. 동시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방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평화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거였어요. 지는 해가 제 책상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황빛 햇살은 매일이 평화를 위해 일할 새로운 기회라는 걸 떠올리게 해줬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서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들이 철강 관세로 다툴 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어떻게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했는지 기억해야 해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로켓을 개발할 때는 기술을 해로운 것이 아닌 좋은 일에 쓰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둠이 내리자 저는 공책을 닫았어요. 내일은 이런 관계들을 연구하는 또 다른 하루,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예요. 무역전쟁부터 참전용사들의 희생까지 우리의 과거에서 배운 교훈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돼요. 아침 햇살이 글로벌 경제연구소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중국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레드우드 박사예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해 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주택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파란색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퍼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퍼즐을 그려가며 설명하곤 했었죠.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요소를 나타냈어요. 주택 구매자들, 건설회사들, 은행들,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이 조각들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해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시기죠. 그런데 요즘은 이 퍼즐 조각들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 속 숫자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동료들의 불안한 목소리에서도 그 조짐이 보였어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지난주, 저는 오랜 친구인 장 교수님을 만나러 베이징에 갔었어요.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책상 위로 쌓인 금융보고서를 넘겨봤어요. 오후의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가운데 그는 최신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이 숫자들을 봐, 아우렐리우스. 그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그 가치가 추락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었어요. 어디를 가든 미완성된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공사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황색 경고 테이프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방치된 건설 현장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장 교수님의 보고서 속 숫자와 이 거리 풍경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TV를 켜니 뉴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의 주택 구매자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돈을 지불했지만 아파트는 완공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건설회사들의 공허한 약속뿐이었어요. 그 회사들은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커다란 유리창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보안 요원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번 위기가 위험한 이유예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많은 가정에게 집을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아파트를 사고 조부모들은 은퇴 자금을 털어 계약금을 보태주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단순히 건설회사나 은행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타격을 받게 돼요. 저는 며칠 동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메모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상하이에서는 류 씨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10년 동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저축을 했었어요. 그녀는 공사 중단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년에 완공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건설회사가 돈이 없어서 아무도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아니면 아예 끝나버린 건지 알지 못해요. 회색 콘크리트 뼈대는 초록색 안전망에 둘러싸인 채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퍼즐 그림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위기가 이전에 연구했던 것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경제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마치 집의 토대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 그 토대가 균열이 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위기는 단순히 건물과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던 수백만 가정이 자신의 집을 안전한 미래로 믿었지만 이제 그 미래가 불확실해진 거였어요. 매일 저는 같은 뉴스 헤드라인을 여러 언어로 읽었어요. 한국어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새로운 위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퍼즐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헝다에버그란데,
나 왕커 같은 대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은행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어요. 지방 정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토지를 개발업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올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 보통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신뢰했던 가정들이요. 이 위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위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내일 저는 홍콩으로 가서 투자은행가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들이 이 퍼즐의 더 많은 조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계속 글을 쓰며 이 위기가 매일 더 커져가는 이유를 정리해 보려 해요. 이른 아침, 저는 조용한 베이징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주변에 늘어선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돈과 시장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를 슬프게 만드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들이 반쯤만 지어진 채 멈춰 있고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크레인들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멈춰 서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깊은 영향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이에요. 어제 저는 리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10년 동안 돈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려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자신이 꿈꾸던 집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곳은 이제 텅 빈 채로 방치된 건설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전 재산이 이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중국 가정이 그래요. 집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리우 씨 같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집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걸 지켜봐야만 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에요. 저는 이들을 연구해 왔어요. 에버그란데나 왕커 같은 대형 건설 회사들은 한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었어요. 작년에 에버그란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그 건물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정말 화려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은행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렸고 주택 판매가 둔화되면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지방정부예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중국의 도시와 마을들은 주로 건설업자들에게 땅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 왔어요. 지난주 작은 도시의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땅을 팔아본 돈이 없으면 새 학교도 짓지 못하고 도로도 수리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마치 물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멈추면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노동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상점들의 매출이 줄어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게 돼요. 저는 이런 현상을 도미노 효과라고 불러요.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가든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한 젊은 부부들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퇴 자금을 부동산 채권에 투자한 노인들은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사 중단된 건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기 쉽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런 조치들이 충분히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마치 거대한 댐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작은 패치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요.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저는 매일 노트에 문제의 징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텅 빈 건물들, 조용한 건설 현장, 걱정스러운 표정들.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택 판매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달에 다녀온 상하이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서도 새 아파트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해요. 곧 상황이 나아질까요? 저는 오랫동안 시장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해야 해요. 빠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고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치 엉켜버린 커다란 매듭을 푸는 것과 같아요. 성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엉킬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건물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희망과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텅 빈 아파트 건물 하나하나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해진 수백 개의 가정을 의미해요. 조용한 건설 현장 하나하나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뜻해요. 저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은행 직원, 정부 관료, 건설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가족들까지.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위기가 그들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의 연구를 마치고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완성된 고층 빌딩들 뒤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요. 이 위기는 모두를 연결하고 있어요. 가장 부유한 개발업자부터 젊은 건설 노동자까지, 대도시 시장부터 작은 가게 주인까지.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글을 쓰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베이징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공기 중에 퍼진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시장 앞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낮은 목소리로 집과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시장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로서 그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은 베이징의 중난하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시도하는 것처럼 정부도 이 병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약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정부의 주요 계획을 처음 들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저는 대학 연구실에서 정부 문서 더미를 들춰보며 읽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3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은행이 빌린 돈에 대해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면 집을 사는 게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행이 이자를 적게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이자율을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대형 건설사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헝다나 왕커 같은 회사들은 수천 채의 집을 짓는 거대한 건설사들이에요. 그런데 자금이 바닥나면서 많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이 건설사들에게 돈을 더 빌려줘서 미완성된 집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어요. 저는 상하이에 있는 한 미완성 건설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은 참 황량했어요. 반쯤 지어진 고층 건물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작업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하늘 위로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는데 마치 잠든 강철 거인들처럼 보였어요.
경비원인 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족들이 매주 찾아와요. 혹시라도 공사가 다시 시작됐을까 하고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규정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한 채의 집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여러 채를 살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어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조사해본 결과 이 문제는 마치 복잡하게 엉켜있는 커다란 매듭 같았어요. 한쪽을 풀려고 하면 다른 쪽이 더 조여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숫자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헝다는 지금까지 빌린 돈이 무려 10만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빌린 상황에서 정부가 돕는다고 해도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저는 선전에서 한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과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천 씨 부부는 10년 동안 힘들게 저축해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구매한 건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원래라면 2년 전에 완공됐어야 했는데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은 계속 갚아야 했어요. 살지도 못하는 집에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정부의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닿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엄청나게 넓은 정원을 조그만 물뿌리개로 물 주는 것과 같았어요. 어떤 식물은 물을 받지만 어떤 식물은 여전히 목말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은행들도 여전히 돈을 빌려주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도와주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은 부양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이건 경제를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뜻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관리가 전통 중국화로 장식된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지원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빠르게 풀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경제 위기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위기는 또 달랐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마치 거대한 배를 돌리는 것과 같았어요.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내도 필요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뉴스를 확인하며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어떤 기업이 지원을 받거나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대학 강의 중에 학생들이 저에게 종종 묻곤 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나중에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한동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글을 제 서재에서 쓰고 있는데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집이 완공되길 기다리는 수많은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대기업과 평범한 사람들 모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일 저는 또 다른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더 많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이 위기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정부의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기억하세요. 정부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며칠간 꾸준히 먹어야 몸이 회복되듯이 경제도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으로 선전에 있는 헝다 본사를 방문했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건물은 마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거울 같았고 유리창에는 구름과 햇빛이 반짝이며 비치고 있었어요.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온통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도 금빛 장식들도 심지어 벽에 큼지막하게 쓰인 에버그란데라는 이름조차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헝다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헝다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빌렸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3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전거 3억 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예요. 헝다는 이 돈을 이용해 중국 전역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쉽게 팔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많이 사지 않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어요. 예를 들어 만약 제가 레모네이드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서 레몬과 설탕을 잔뜩 사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레모네이드를 많이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헝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다만 레모네이드 대신 아파트가 문제였던 거죠. 헝다가 짓고 있던 여러 건설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몇몇 현장은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 같았어요. 크레인들은 멈춰 있었고 노동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미 돈을 내고 이 아파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커 모케, 방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 회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늘 신중한 경영을 하는 회사였고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왕커마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곧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중국 왕커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 왕커의 사무실 건물 안을 걸어다니면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구석에서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로비에 놓인 화분의 식물들조차 예전보다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수많은 가정을 위해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온 이 회사가 이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 문제는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이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비구이위안이라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보였어요. 한때 활기가 넘치던 그들의 분양 사무실은 조용했고 정교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은 이제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홍콩에서는 신세계 개발의 경영진을 만났었어요. 평소에 홍콩의 높은 빌딩들을 보면 아시아 경제의 힘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그 빌딩들이 오히려 불안한 변화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경영진들은 저에게 재무보고서를 보여줬는데 그 숫자들은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들한테서도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들은 중국 부동산 회사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채권을 샀었는데 이게 일정한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매일 저녁 연구를 마친 후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문장이 있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을 제 노트에 수도 없이 적다 보니 나중에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은행들에게 부동산 회사에 돈을 더 빌려주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돈을 넣어도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회사들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완공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헝대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그들은 저에게 원래 자신들의 새 집이 어떻게 생겼어야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큰 창이 있는 멋진 방들과 아이를 위한 놀이터까지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곳은 텅 빈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꿈이 미완성된 벽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고속열차를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창밖으로 수많은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어떤 곳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멈춰 있었어요. 그중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 집을 받지 못한 가족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까지요. 이번 연구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 위기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건설 현장 근처의 상점들은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아파트를 짓던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심지어 학교들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부동산 회사들이 땅을 사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모아온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이 위기는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아요. 헝다, 왕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회사들이 흔들리면 이건 단순히 돈과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 희망,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이 상황을 글로 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대기업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해요. 이제 다음 연구를 위해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베이징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걱정스럽기만 했었어요.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웠던 높은 크레인들이 요즘은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활기로 가득해야 할 공사 현장들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이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에 왔던 게 벌써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올 때마다 새 건물들이 마치 봄비를 맞고 쑥쑥 자라는 대나무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었죠.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곤 했어요. 다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산 집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미완성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었어요. 공사는 반년 전에 멈춘 상태였어요. 사용되지 않은 벽돌 더미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말하길 시행사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은 가정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돈을 지불했지만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블룸버그 뉴스에 있는 친구한테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헝다 에버그란데, 그 다음은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그리고 이제 왕커까지.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시장 전체에 충격이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어요. 마치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약을 시도하는 것처럼요.
은행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라고 지시하고 사람들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계약금, 다운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모두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걱정을 직접 들어봤어요. 교사인 리우 씨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년 동안 저축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장 씨는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발이 묶였다고 했어요.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예전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개발 업체들이 땅을 많이 사지 않다 보니 지방 정부들도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학교나 병원, 도로를 짓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부품이 망가지면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문제가 퍼지고 있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 같은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대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건 거대한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만 해요. 지난달에는 상하이에 가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어요. 그들은 저에게 각종 차트와 숫자로 가득 찬 계획안을 보여줬어요. 개발업체들이 약속한 아파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은행들이 너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생 모은 돈을 집에 투자한 보통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번 위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도 정확히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면서 작은 희망의 조짐을 찾고 있어요. 가끔 좋은 소식도 들려요. 어떤 개발업체가 자금을 마련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거나 특정 도시에서 주택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기업이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해요.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집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생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는 그냥 임대해서 살면서 여행을 가거나 다른 경험에 돈을 쓰고 싶어 해요. 이런 변화는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저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문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였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그 충격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시장이 흔들릴 때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치 거대한 기계를 고치면서도 다른 부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요. 정부의 대응을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큰 문제일수록 빠른 해결책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팀도 바로 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개입하면 기업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를 내다보면 도전과 희망이 함께 보였어요. 도전은 분명해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고 여전히 많은 건물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부분이 많고 중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창의적이에요. 새로운 산업들도 성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위기가 중국이 더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학자로서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집값이 항상 오를 거라고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어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새로 짓는 건물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더 좋은 품질의 주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평범한 가정을 위한 더 저렴한 주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번 위기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를 방문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봤었어요. 수년 동안 금융시장을 연구하고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부동산 위기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었죠. 오늘은 그동안 깨달았던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비록 아직 젊더라도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오랜 기간 금융 전문가로 일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직접 봐왔었습니다. 처음 중국의 대도시를 방문했을 때 하늘을 가득 메운 수많은 건설 크레인들을 봤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고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믿으며 앞다퉈 집을 샀었죠. 은행들은 쉽게 대출을 해줬고 건설 회사들은 더 많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방문한 도시들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었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이 조용했고 크레인들은 거대한 잠자는 거인처럼 멈춰 있었어요.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은 일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의자 뺏기 게임을 하다가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모두가 허둥지둥 자리를 찾으려는 장면이 떠올랐었습니다. 지난달 상하이를 걸으며 거대한 미완성 아파트 단지를 지나쳤을 때가 생각나요. 한 경비원이 저에게 많은 가족들이 이미 돈을 내고 이곳에 집을 샀지만 개발업체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멈췄다고 말해줬었어요. 그 경비원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었죠. 다음 달에도 자신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 산업이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성장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카드로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쉽죠. 한 층, 두 층 쌓아 올릴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멋져 보여요. 모두가 감탄하죠.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높이 쌓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건설 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는 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사탕을 계속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은행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빌려줬었죠. 둘째, 지방정부가 이런 건설 회사들에게 땅을 파는 걸로만 수입을 의존했다는 점이에요.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라면 그 방법이 막혔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셋째,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의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어요. 집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중국 도시들의 집값 변동 그래프를 자주 들여다보곤 해요. 한때 위로만 치솟던 그래프 선들이 이제는 아래로 꺾여 있어요. 동료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데 모두 동의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매듭을 푸는 것과 같아요. 성급하게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엉킬 수 있거든요.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파티가 끝난 뒤 어질러진 집을 치우려 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정부는 일부 건설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망가진 장난감을 고칠 때 단순히 풀로 붙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처음부터 더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경제에서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어린 조카에게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자전거 타는 걸 예로 들곤 해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결국 넘어지죠.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과 부동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균형을 잃었어요. 이제는 컴퓨터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들거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지도 몰라요. 제 책상 한쪽 벽에는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그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보였어요. 위기, 파산, 손실 같은 말들이요. 이 단어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기업이라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헝다 에버그란데, 나 왕커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부채 문제로 고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부동산 위기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문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거대한 경제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치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반 전체가 긴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한 가지에만 모든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다른 무엇이든 말이죠. 돈을 투자할 때는 여러 군데에 나누어야 하고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마치 매 끼니를 사탕만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경제도 특정 산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면서 도시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이 위기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죠. 결국 너무 빠르고 위험한 성공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튼튼하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가장 높은 빌딩도 결국은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